이렇게 차이나는 데서 강의를 하지 말고 지켜준다. 우리의 통일 방식은 이거 중요한 통일에 관한 문제니까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일을 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생각. 그 철학적인 문제인데 5년 후에 지금 그러니까 다른 분이 다른 색깔로 바뀐다고 한다면 아주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소위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하는 이게 제 예측이에요.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자,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이어갈 텐데요. 우리 서퀘스터님이 또 통일에 관한 키워드를 들어주셨는데 일단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미 정부나 문 정부에서는 먼저 말을 해준 게 북한의 체제도 유지를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듯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평화 통일이면서 동시에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통일 방식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통일에 관한 문제니까 우선 그 문제 답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통일은 뭘 의미하는가. 통일이라고 하는 건 단일 민족 국가가 있을 수 있고 연방제가 있을 수 있고 낮은 단계 연방제 이 세 가지 전부 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주권국가, 두 개의 지방정부, 두 개의 체제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권을 갖는 통일을 전제로 해요. 그러나 다른 하나의 통일은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걸 채택을 했어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세 단계로 돼 있어요. 1단계는 남북한 교류 협력의 강화, 신뢰 구축, 평화 공존. 2단계로 중간 단계로서의 남북연합. 그리고 3단계가 결국 남북 간의 평의회를 구성해 갖고 국민투표를 통해 갖고 통일의 건국적 모습을 만드는 게 3단계인데 2단계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유럽연합하고 같이 보면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두 개의 주권 국가를 가진 소위 나라들이죠.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강요회담을 정례화하고 국회회담을 정례화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문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남북연합은 법률적으로 통일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두 개의 주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것을 사실상의 통일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남과 북은 서로 각기 다른 그냥 서로가 주권을 갖고 각기 다른 체제를 가지면서 움직여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라고 하면 북한이 꼭 우리와 같은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과 그런 협력과 통합의 과정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쪽에서 많은 학자들은 이런 기대를 하죠. 그 남북연합의 과정되면서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이 강화가 되고 북한도 개혁개방으로 가게 되고 시민사회가 생기게 되면은 결국 우리랑 비슷한 상태가 될 것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선택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도 상식과 순리를 보면 단순한 거죠. 북한이 우리랑 체제가 다르고 그러니까 수령제, 3대 세습제, 사회주의, 경제체제 우리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건 북한의 시스템이니까 북한 지도자와 북한의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대신 우리하고는 싸우지 말면서 평화공존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서 선생이 얘기한 모순관계가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 또 다른 질문. 지금까지는 이제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일을 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셔야만 국민들이 이제 납득을 할 것 같은데. 그 철학적인 문제인데 통일은 왜 해야 되느냐.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결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존재론적인 이유 때문에 우린 하나의 민족이 같이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게 좋지 나눠져 사는 게 그리고 적대 관계에 있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론적 시각에서 통일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 도구론적 시각 내수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통일을 하면은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소위 분단과 적대에서 생기는 비용도 많이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한 8천만 시장을 가진 한반도에 뭐 대한민국이 되든 이런 국가가 생겨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아주 첨예한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남과 북 사이는 경제적 보완성이 상당히 많아요. 북쪽 사람들 그 유무상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진 거하고 안 가진 것도 서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 지금 개성공단이 그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갖고 북한은 사람, 노동, 인력이 있고 그런 식으로 남북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고 그다음 세 번째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통일이 되면 전쟁이 없어지잖아요. 전쟁은 국가 간에 일어나는 게 전쟁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적 이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이 되면은 전쟁이 없게 되고 그때야말로 소위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하는 영구 평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난 통일을 상당히 선호해요. 그게 법률적 통일이든 또는 사실상의 통일이든 간에. 근데 좀 통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다 원하고 희망하고 소망하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뭐 전쟁은 없어지겠지만 우리가 반세기 동안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좀 문화적인 차이점이라든지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올 수 있는 이제 사회적 갈등도 있을 테고 또 사회적인 좀 커스트,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좀 그렇다면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우리가 독일식 통일을 하면은 갈등이 사회 갈등 상당히 커질 거예요. 남쪽 시민들은 1등 시민이고 북쪽 시민들은 2등 시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특히 이북 계신 분들이 자존심 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존심이 강해요. 그건 동독 사람들은 사실상 수긍한 측면이 많았지만은 북쪽 분들은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안전장치로서의 남북연합이 필요한 거죠. 남북연합을 하게 되면 자유로운 교류가 있지만 통제된 자유로운 교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남북이 점점 이질성을 극복하고 같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북은 북쪽에 자기 주권 국가가 있는데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교류 협력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흡수통일과 같은 급박한 통일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는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후에는 우리 남측 정부는 심지어 보수 정부까지도 전부 다 그 남북 연합을 찬성했는데 과거 9년 동안의 보수 정부에서는 북한이 곧 붕괴된다? 그러면 우리식 통일을 할 수 있다. 흡수 통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많이 줬기 때문에 흡수 통일이 얘기가 됐고 흡수 통일 하게 되면 자꾸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룻밤에 깨어나고 보니 북한이 OECD 멤버가 된 거예요. OECD 멤버가 되면은 국제사회로부터 개발 원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ODA를.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 갖고 지금 북한 경제를 그렇게 해서 북한 주민의 소득을 우리의 70, 80%로 단시간에 올릴 수 있는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 접근이 좋고 그런 점에서 남북연합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북도 아마 수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도 연방제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서로 적대감이 없어지고 오면 얼마든지 그거에 대한 토론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헌법에서 그 북한을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그 한반도 전역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하기 때문에 뭐 특별법을 통해서 내부 거래를 하는 식으로 해서 관세 문제라든지 뭐 저작권 문제라든지를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에게 주권을 주는 그런 국가로 인정을 하고 연합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현실과 그 법 간의 괴리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교수님께 생각하시는지. 좋은 지적이에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할 수 우리가 있을지 남북 기본 합의서 할 때 그 합의서는 소위 주권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한 민족의 두 유닛 간의 특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오는데 만약 이게 이런
교류 협력이 굳어지고 이렇게 남북한 간에 그런 식으로 정상회담, 강요회담, 국회회담을 하게 되면은 적정 시간에 가서는 현실을 반영해서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헌법 개정 얘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되고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항상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항상 행보를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북한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도 괜찮겠구나. 두 개의 주권 국가가 행복하고 조화스럽게 교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국민들의 올 때만이 개헌이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적, 과도기적 관계는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5년 후에 지금 그러니까 다른 분이 다른 색깔로 바뀐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누군가 뭐 다른 인물로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혹시 지금과 같은 좋은 이 분위기가 좀 변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언자이시니까 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제일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근데 이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남은 4년 동안에 많은 걸 이루면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도 되고 평화협정도 체결이 되고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의 윤곽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되돌리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진정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게 될 거예요. 평화의 패러다임이 갈등과 대결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지배적인 사회 패러다임이 되고 그게 대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이 계속 지속될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이제 202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2년 내로 괄목연한 그런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저도 걱정인데 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북한의 지도자처럼 지금 미국의 정치적 역동성을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서둘러서 나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이 모든 시작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권 때문에 된 거거든요. 거기가 나오지 않고 과거처럼 계속 박혀 있으면은 아무것도 될 수 없는데 금년 1월부터 그냥 선제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정치 일정하고 난 관계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11월까지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 북한에서 뭔가 또 긍정적 의견 해놓고 그 다음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얘기한 대로 2020년 미 대선이 있기 전까지 아주 괄목한 만한 걸 주면서 지금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건가.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의 완전한 변화예요. 작년 한 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와몬 거 전쟁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피스러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 거예요. 특히 북한이 뭔가 트럼프 대통령에 좋은 선물을 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탄력을 받으면서 지금 비핵화 평화 체제로 가는 것들이 상당히 확실하게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건 북한의 지도자는 미국의 정치 일정을 알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보일 것이다. 이게 제 예측이에요.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관점에 입각해서 저희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사실 저는 공산당은 다 뿔이 있고 혹이 있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간에는 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배우고 그래서 항상 그 머릿속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혼란의 매듭이 조금은 풀어진 것 같습니다. 항상 언론이든 어떤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하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직설적이게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정말 바른 말을 해주셔서 오늘 좀 무서우면 어떡하지? 라고 저는 사실 걱정을 했어요.
같아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퀘스터분들의 이름 한 번씩 다 불러주신 또 강연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들려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재 우리 한반도는 평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들뜬 분위기와 왠지 모를 긴장감이 혼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아가는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한반도를 그리고 어떤 세계를 꿈꾸시나요? 제가 드리는 이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